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항상 갈구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습관을 내 일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알고리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변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고 내 의지가 박약하고 할 때 나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같이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연기와 글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분이죠. 차인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기와 글로 인간을 탐구하는 괜찮습니까? 쑥스럽습니다. 아침 5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눈 뜨자마자 아침 5분에 뭐 하세요? 저 아침에 일기를 먼저 씁니다. 아침 일기를 쓰시는군요. 네, 그날 있을 일을.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등장을 했어요. 제가 등장을 했군요, 감히. 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예상하는 일기를 쓰는 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되고, 누구를 만날 때 그냥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나는 마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몸만 가서 입만 떠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형화된 굴레에서 탈피하려면 오늘 벌어질 일들 하나하나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침 일기 손으로 쓰십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쓴 게 이따만큼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20살, 30살 때부터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 좀 흔들릴 때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온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 나는 몇 날 며칠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을 했구나. 이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개인의 역사책, 역할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은 계속해서 왜곡되거나 훼손되고 아니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글로 자기 손글씨로 딱 박제를 해놓으면 정말로 하나의 역사로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의미가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동안 쭉 일기를 써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그거 욕심나네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저는 간단한 메모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죠. 욕심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SNS 확인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려고 하십니까? 좀 자제하려고 하죠. 정보가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일단은 더 중요한 일들 하고 천천히 봐도 될 것들이 있으면. 근데 저는 하루에 대한 개념이 전날 밤 10시에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전날 밤 10시에 왜요? 그때 SNS를 신경 끄고 잠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하루를 온전하게 만드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시가 기준입니까? 네, 10시 정도에 휴대폰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누울 수 있다면 늦어도 11시 정도까지는 잠이 들 것이고 그러면 새벽 5시, 5시 반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 10시가 되면 하루를 끝낼 수 있는데 다른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아침도 늦게 시작되고 피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10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침을 중요하게 보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수면 전문가 가끔 나오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분은 9시 전에 주무신다고. 네, 그건 정말 전문가시네요. 야, 아침을 어떻게 중요하게 보내날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게 밤에 시작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어떠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아침 일기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괜찮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읽기 습관이고요. 읽기 얼마나 읽으시나요? 많이 안 읽어요.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항상 최소한 두 가지는 특정이 돼야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봐요. 장소랑 시간.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걸 한다. 그게 딱 정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딱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언제 읽냐면 자기 전에 읽어요. 잠자리에서 읽다가 잠들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최인호 선생님 소설 읽다가 잤는데 그렇게 읽다가 자면 비몽사몽이지만 그 다음날 또 연결해서 읽고 근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읽기에 대한 스스럼 없어진다고 할까요? 나는 꽤 읽을 수 있는 독자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읽는 거는 책이랑 자기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느 수준의 독자라고 탁 평가해 놓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기본 값이 되거든요. 독자로서의 기본 값. 생각 안 해본 포인트네요. 누가 평가해 줄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해야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읽기 때문에 인생의 하나의 습관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운동하기죠. 그것도 한 40년 했네요. 그것도 매일 하십니까? 적게는 1시간 정도 하고요.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대 초반에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봤더니 모르는 나라 와서 말도 잘 못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날 흑인 주방장이 새로 왔어요. 키는 저랑 비슷한데 체격이 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딱 벌어진. 근데 그 주방장을 보니
보니까 웨이터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고 다 이렇게 뭔가 예우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당신처럼 체격이 이렇게 좋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씩만 해. 1,500개요?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놀리나?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그러네. 일단 그 숫자가 그렇게 느껴지죠. 네. 팔굽혀펴기를 1,500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것 같습니다. 오. 제가 1,000개까지는 해봤습니다. 해보신 분이구나. 한번 해볼까요? 한 1분만. 진짜로요? 할게요. 네. 하면 되죠. 시작하세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와. 오, 저보다 잘하세요. 야, 대단하시네요. 지금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지금 안 하셨으면 저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혼자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했냐면 아나운서님이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일어났기 때문에 했어요. 아나운서님은 왜 하셨어요? 하자고 하니까요. 하자고 하니까. 그거예요. 습관의 비밀이라는 건 내가 힘들 때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의지력은 다 총량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누구는 너무 의지력이 좋아서 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다 서로가 서로를 도움받고 기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 의지가 박약하고 할 때 야 우리 오늘 한 번 더 같이 하자 라고 말하고 나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같이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사람이랑 서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 저는 그게 운동하는 습관을 내 일상으로 가져오는데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지금 60개 하셨죠? 저 50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29번만 더 하면 1,500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몇십 년 전에 저에게 1,500개 팔굽혀펴기 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숫자에 너무 압도돼서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한번 해봤어요. 팔굽혀펴기를. 그때 한 30개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30개 40개 할 수 있는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하루 24시간 안에 쑤셔 넣어봤어요. 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쉴 네, 때마다 한 번에 1,500개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개,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식탁 앞에서 30개 이렇게 했더니 한 석 달도 안 돼서 1,500개를 하게 됐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2달, 석 달 지났을 때 몸으로 존경했던 그 흑인만큼 됐나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됐지만 물론 저는 이제 유전자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때 제가 1,500개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 봐도 와 아무것도 없는 저 시절인데 제가 너무 흐뭇하게 웃고 있거든요.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온 거군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알았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알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1,5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올려서 적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항상 갈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기본값을 딱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값이 정해지면 어때요? 그 이하로는 타협을 안 해요. 굴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지방을 넘었다고 하죠.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문지방을 넘었더니 또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시작한 운동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공채 탤런트 시험을 봤을 때 아, 그랬네요. 남들보다 체격이 좋아서 눈에 띄니까 뽑히고 원조 몸짱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에 또 캐스팅이 되고 진짜 원조 몸짱이 아니라 최초의 몸짱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 하나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나하나 시작했던 일들이 습관으로 쌓여가더니 어느 순간에 삶이 생각지 못한 도약을 하게 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시절에 그렇게 운동했는데 그걸로 대만족을 한 청년. 혼자 만족한 거죠. 혼자 만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혼자 만족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잘 봐서 뭘 성적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다 중요하죠. 그거 절대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내가 뭘 했을 때 그걸 한 나한테 내가 만족할 때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삶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을 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술을 끊으려면 주변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나의 나쁜 모습을 버리려면 주변 사람을 좀 바꾸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러자니 내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던 어떤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그리고 알고리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주변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주변에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자신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마실 일이 줄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간관계를 옮겨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그러자니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좀 소원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오는 아쉬움이나 상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항상 인간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나의 어떤 조건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주변 친했던 사람과 소원해진다면 그 사람은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시군요. 네, 영원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럼 저는 소설 작가로서 차인표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계발서하고 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계발서는요.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인간형을 쓰면 돼요. 근데 소설은 그런 인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작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간도 있겠지만 아닌 인간도 있을 거고 이게 엄청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작품 속에 나오는 나쁜 사람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내면까지 어떻게 찾으세요? 다 제 내면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마음도 있고 누구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은 한꺼풀 더 겪어보면 교만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극복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려고 형상화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그것을 오랫동안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의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아마 제 내면의 일부일 것이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서로 자극을 주고받거나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남긴 흔적으로 남아있다가 소설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인표 작가님께서 생각할 때 그중에 이 사람은 진짜 인간 쓰레기다.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캐릭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들은 쓸 때 혹시 괴롭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통쾌한 느낌도 들어요. 권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추어졌던 것을 소설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통쾌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 동네 도서관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용에 대해서 자꾸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용을 그려라 네가 그려라 화공을 데려다가.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 것만 그린다는 화공을 데려다가 이 사람한테 그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력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그것을 소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쾌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소설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쓰고 싶은 이야기, 주제, 얼개 이런 걸 정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캐릭터 조형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캐릭터들을 어떤 상황에 그냥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인표 작가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스토리 얼개를 먼저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인물을 딱 잡아서 그 인물로 따라갈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선행되는 건 내가 이것을 쓸 의미가 뭐지? 왜 쓰지?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다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작품을 왜 쓰나? 왜냐하면 하나 쓰려면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거든요. 소설 한 권 쓰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2년 걸렸다고 하셨으니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시기를 이 소설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아젠다와 함께 보낼 가치가 있느냐 설득을 당하면 이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쓰고 싶은 얘기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앞으로 쓸 수 있으면 또 써야죠. 연예계 이야기는 안 쓰실 겁니까? 너무 리얼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미 한물 갔잖아요. 왕년의 스타인데 옛날 얘기 해봤자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도 못할 것 같고 하여튼 꼭 쓰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가 떠오르면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근데 만약에 저보고 쓰라고 하면 좀 두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집중해서 썼다가 그런 사람의 말투나 생각이 실제 저한테 나올까 봐. 메소드 연기처럼 왜냐면 내가 그 캐릭터에 너무 집중해서 쓰다 보면 얘가 일로 올마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소설 쓰는 과정을 지켜보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을 쓰다가 어떨 때 꿈에 나올 때도 있어요. 꿈에 나오거나 비몽사몽간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갖고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또 소설 속에 써놓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되면요. 이번 소설은 끝까지 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죠.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소설에 한번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잘 쓰고 있는 작가들한테 몇 명 보여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 주변엔 나쁜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안 쓰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하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개인의 관점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소설은 특히 장편 소설은요. 사람이 뭘 꾸미고 싶고 치장하고 싶어도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어도 300페이지는 못해요. AI라면 몰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울처럼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이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쓴 글에 나쁜 사람이 없었다면 본인의 마음속에 나쁜 사람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긴 한데 그럼 그렇게 작품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갈등은 누구한테나 있죠.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이 아는 바로 강요하려고 폭력을 쓰거나 이러면 나쁜 사람이 생기는 거지. 사람은 다 각각 모양이 다르듯이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잖아요. 저는 글을 쓰고 있을 때 맨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뇌를 쥐어짜는 기분이라고.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순간까지 끄집어내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걸 즐기시는군요. 제가 책 낸 지 17년 됐다고 했잖아요. 지난 한 15년 동안은 새로운 소설을 또 쓰려고 하면 머리 뒤에서 계속 누군가 목소리가 말을 걸었어요. 야 쓰지 마. 네가 뭐 책 내봤자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소설을 왜 또 써. 아마 대부분의 무명소설가들은 똑같이 겪는 일이거든요. 그게 머리를 쥐어짜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써야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때 극복하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바라봐주는 딱 한 명의 관객 독자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뭐 제 아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뭐 친한 친구라든가 그런 분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소설가로 인식을 해주시니까 그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쓰면은 읽어봐 줄 분들이 있다는 게 진짜 굉장히 큰 재물이 생긴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소설가가 되고 나서 제일 행복한 일이 나에게 독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힘들어지던데요. 기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이 안 될까봐 그분들이 너 이거 옛날에 썼던 얘기 재탕이잖아 라고 할까봐 네. 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다 라고 할까봐 그런 게 굉장히 걱정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느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소설을 쓴 작가가 있더라도 작가가 독자들을 가르칠 수 있거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럴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매개로 건네는 거예요. 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은 읽어보고 거기에 본인만의 해석을 얹어요. 읽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놀랍도록 그것은 작가의 영역이 아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소설 같은 경우에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게 읽는 분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다 얹어져서 결국은 한 권의 소설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총 5권의 장편 소설이 나왔는데 북 리뷰 이런 거 독자분들이 올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읽어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저보다 훨씬 더 글도 잘 쓰시고 작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해석을 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소설은 씨는 내가 뿌렸지만 결국 독자분들이 있어야 거둘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번 소설에 담았어요. 내 책을 읽은 독자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평가하든가 그거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기시는 거군요. 그것이 이 소설 쓰기의 결말인 거죠. 제가 작가로서 나를 소설가로 만든 것은 독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소감을 여기저기 생각하고 피력했던 것들이 다 저에게 자양분이 되고 작가로서 설 수 있는 어떤 기여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책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쭉 지켜온 많은 것들 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죽는 날까지 좀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건 뭔가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까르페 디엠.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꼭 잘 돼야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아직 있으십니까? 아유 그럼요. 사람이 다 똑같죠. 이 책 어떻게 500만 부 나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5,000부만 나가면 좋겠어. 하여튼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욕망들이 있잖아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시험을 받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저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진짜 실패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포기했을 때, 그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돌아섰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실패한 것, 회환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더 이상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군요. 오늘 말씀 듣고 저도 한번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인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